그러니까 최근에는 그 미국 그 소위 계잡주들, 그 소형주들이 이제 상당히 좋고요. 그 제가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인지 모르는 애들이 많이 올라줬고, 이제 그거 말고는 이제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채권이 무지하게 좋았죠. 미국, 한국 채권 둘 다 이제 제가 한 2달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20% 수익 각각 났거든요, 지금. 예, 그거 있고, 미국 주식도 굉장히 좋았고, 그쵸, 한국 소형주와 그리고 인버스 포지션, 그 두 개가 부진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분 그냥 소소였던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쌤 정도? 네. 아 맞다. 그리고 코인 엄청 좋았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거 까먹었네. 네. 코인? 코인 얼마나 좋으셨어요? 아 코인이요? 네. 그래도 그때 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사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11월에는 제가 알기로는 3, 4천 정도 번 것 같고, 12월에도 최근엔 좀 부진했지만 그래도 월 단위로 보면 돈을 벌었더라고요, 확실히. 네. 아, 그러시군요. 진짜 예. 그때 이후로 방송 찍고 나서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처음 들어간 게 4월이었는데 이제 그때가 3만 불 때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좀 빨랐죠. 제가 원래 7월에 들어갔어야 됐는데. 근데 10월 말에 들어간 거 3만 4천 원 언저리였고, 그리고 최근에 또 한번 4만 4천 정도 샀는데 그건 좀 물려 있네. 좀 살짝 생각해 보니까. 4만 4천에 들어가셨어요? 4만 3천 얼마에 들어갔어요. 예, 그건 좀 살짝 물려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은 이제 그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번은 제가 4월에 샀고 이제 한 번은 10월에 샀죠. 그것도. 네. 이제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좀 더 스펙타클하긴 합니다. 이더리움보다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알트코인 전략도 시작했죠. 네. 그거 혹시 그 43,000에서 사신 이유는 네. 그게 이제 고점을 뚫어서 그죠. 예, 그것 때문이죠. 그 돌파 매매 그걸로 해서 네. 진짜 그걸 지키신 거네요. 네, 그거를 했고 이제 사실 이제 지금 단계에선 제가 알기로는 4만에서 4만 4천 정도의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 원칙적으로는 4만 4천 후에 돌파하면 또 한 번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제 제가 돈이 없습니다. 이제 왜냐면 제가 이제 지금 USDT가 있긴 하는데 그거 가지고 알트코인 전략을 좀 몇 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비트코인이 더 이상 늘 돈이 없네요. 그러면은 그 전액 그 금액도 밝히셨어요? 어떤 거요? 비트코인. 그 지금 이제 코인 쪽에 들어간 돈이 37만 USDT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네. 맞아. 요즘 줄었지. 그래서 36만 5천 정도 이제 되는 것 같고, 이제 그걸로 불려볼 겁니다. 한 2025년 4월까지는 최소 무조건 할 거고 그 후에까지도 계속 할 수 있죠. 네. 예. 그러시군요. 예. 이더리움도 제가 그때 8,300만 원인가? 네.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예. 그 후에 또 사신 거예요? 그거 내가 이더리움을 내가 2번 샀나? 3번 샀나? 두 번 산 것 같아요. 비트코인 3번 샀고, 그런 것 같네요. 네. 이더리움도 한 억대 넘기신 거예요? 억대 넘죠. 네, 물론. 네. 그러시군요. 네, 비트코인이 근데 3번 샀고, 그래서 이제 비중이 좀 더 높네요. 네. 그렇군요.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네. 수익률이 비트코인보다는 안 좋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슬퍼요. 네. 어떻게 내년에 좀 기대가 되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상승장이 제대로 오면은 이제 알트코인의 수익률이 비트코인을 압도하기 마련이며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물론 이제 알트코인 중에 대표 코인이 하지만 그래도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 네. 와, 그렇게 하신 거군요. 그러면 이게 코인이 들어가서 네. 조금 이게 수익률이 더 좋아지셨을 것 같긴 한데 보통 이제 목표로 삼는 게 연평균 한 25% 정도 이렇게 삼으시는 건가요? 그 내년에는 그보다 좀 더 벌고 싶기는 한데 물론 제 희망 사항이 조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그리고 알트코인까지. 네. 그렇군요. 근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알트코인은 이제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절대로 장기 보유할 자산이 아닙니다.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암호화폐 상승장이 오면은 그때는 비트코인도 오르고 이더리움도 오르고 다 오르거든요. 근데 오르는데 여러분이 그 재단을 운영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알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 새로운 알트코인을 찍어내가지고 팔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제 상승장일 때는 알트코인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그 발행하는 코인 정신없이 막 사들여요. 근데 그 상승장이 끝났어. 그러면은 분명 상승장 전에는 이 알트코인이 1억 개가 있었는데 지금 10억 개가 있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알트코인은 인플레이션 코인이에요. 그래서 그 상승장에 재단이 이건 기회다 하고서 알트코인을 막 찍어내가지고 팔고 지들은 부자가 되거든요. 근데 상승장이 끝나 있으면은 그 발행량이 10배로 들어 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는 근데 그 모든 알트코인이 인플레이션 코인이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쓸모가 있는 코인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많은 서비스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더리움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스비라는 게 발생하고 그거는 이더리움 재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더리움 재단 같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 이더리움을 사가지고 소각을 시킵니다. 한마디로 자사주 매수하는 거랑 이제 비슷한 거죠. 기업이. 그리고 예를 들면 그 BNB도 그렇게 합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마어마한 그 돈을 벌잖아요. 그 이제 거래소를 운영을 하면서 그 중에서 일부를
BNB 코인을 되사들이는데 삽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과 BNB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코인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코인이다. 그래서 그런 코인들은 장기적으로 그나마 좀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인플레이션 코인들은 사면 당연히 별로 안 좋죠. 이제 코인 수가 늘어나면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기업이 계속 유상증자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좋잖아요, 그죠? 네. 저는 그래도 알트코인은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은 장기 전략을 쓰고 있지 않고 있고 단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심플하게 최근 일주일 동안에 톱 20코인 중에서 뭐가 가장 올랐나 그거 보고 그거 산 다음에 일주일 보유하고 그거를 반복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저는 하고 있어요. 네. 그 일주일 단위로 매매를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부지런하게 깨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제 상쾌하게 그 거래를 하고 이제 할 주를 시작을 하죠. 네. 그렇군요. 그럼 일주일은 보유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일주일 보유하고 그다음 바꾸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상승장에만 먹힌다. 그래서 꼭 비트코인이 120일 이동평균에서 위인가 아래인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 하면은 이 거래 중단하시고요. 그냥 쉬세요. 네, 현금 가지고. 네. 지금은 그러면 비트코인이 그 120일 그럼요. 네, 당연하죠. 네. 왜냐면 10월 말부터 폭발적으로 올랐잖아요. 10월 말에 이제 그때 3만 불 그 언저리를 돌파를 하고 지금 좀 주춤한다 하더라도 4만 2천 불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은 120일 위에 있죠. 네. 그게 이제 2달도 안 됐으니까요. 2달 정도 됐나? 그 정도 됐으니까요. 그 엄청난 돌파가. 네. 그렇군요. 그럼 비트에 약 4억 하시고 이더에 한 1억 하시고.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전체 합쳐가지고 37만 불이니까 이제 5억이니까. 그렇죠. 알트코인은 제가 지금 그 1억 3천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비중은 이제 그 나머지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인데 그게 지금 6대 4 정도일 거야 아마. 예, 비트코인가 6이고 이더가 4 정도일 겁니다. 네. 제가 근데 한 달에 한 번 기절을 공개할 때만 저도 그거 보게 되죠. 아 맞다 참, 야 6대 4가 아니고 65대 35였구나.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되죠 제가. 예, 그렇죠. 이거 그 코인도 다 공개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요, 당연하죠. 네. 야, 그렇구나. 네, 저는 절대로 그냥 이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매월 계좌를 공개하고요. 그 규모가 그래도 한 17억, 18억은 됩니다. 그래도. 네. 계좌가 제가 공개하는 것만. 이제 물론 저는 딴 자산도 있지만 제가 공개하는 것만 그 정도 됩니다. 네. 야, 그러면은 매월. 네. 그런 게 나가면요, 방송이 나가면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요? 네. 근데 의외로 한 2만 명밖에 안 보더라고요, 그게 근데. 왜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네.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수익률이 항상 플러스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네. 깨지도 당연히 있죠. 네. 10월에 제가 무슨 소로 들은 겁니까? 네. 그렇죠. 네. 그 유튜브 채널의 차별점이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면 사실 딴 사람들은 그냥 짓거리기만 하고 자기 공개 안 하잖아요, 기자. 네. 매달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냥 네. 이렇게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그냥 25년 그 4월까지는 계속 들고 갈 생각이고, 근데 물론 제가 예를 들어 하는 알트코인 전략이 너무 수익률이 좋다라고 하면은 제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쪽에 수익이 너무 좋다고 하면 이쪽에 돈을 좀 빼가지고 저쪽에 늘 가능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모든 것도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상승장인 거를 전제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알트코인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팔 가능성은 있어요. 알트코인 전략이 너무 잘 된다라고 하면은. 근데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전부 다 이제 팔 가능성은 25년 4월까지는 이제 없고요. 대신에 26년에 저는 절대로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때 제가 숏 갈 거야 아마. 네. 25년 뭐 4월로 이렇게 딱 박아놓으신 이유는 있으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홀수혜가 비트코인도 똑같이 좋아요. 지금까지 홀수혜 비트코인이 손실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2011년 13, 15, 17, 19 다 봐도. 네. 그래서 25년이 예외가 될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왜 4월에 파느냐 하면은 비트코인이 11월 4월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5년 4월을 제가 이제 매도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때 다 팔지는 그때 가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확실한 거는 25년에 이제 그거를 전부 다 이제 결국은 0으로 만들고 26년은 제가 코인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네. 그때는 오히려 숏을 치겠죠 아마. 네. 4년에 한 번 오는 그 빙하기가 올 테니까요 또. 네. 그러면 그럼 그때 좀 먼 미래긴 하지만 그때 현금을 이렇게 보유하게 되시면 아까 주식 시장도 뭐 10년 안에 한 번에 큰 크래시가 올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때 현금으로 뭘 하세요? 뭘 하실 생각이세요? 그냥 현금으로 보유하거나 아니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하락 추세가 좀 뚜렷하다 하면 그 인버스 같은 거 하지 않을까요? 인버스까지 네. 하시는 거군요. 네, 선물 매도 뭐 그런 거 할 수도 있고 풋옵션 뭐 다 가능하죠. 네. 혹시 그 코인 투자하시면서 손절 라인도 정하셨어요? 손절 라인은 지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박스권이 아니라 전 박스권 하단 45,000불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네. 그거까지 떨어지면 이제 뭔가 제 아이디어가 좀 많이 훼손이 되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코인 투자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뭐 방송을 보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막 이슈도 있잖아요. 뭐 현물 ETF 이슈도 있고 반감기도 있고 그래서 좀 들어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좀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아직 뭐 정고점도 못 들었잖아요. 비트와 이더 중심으로.
이제 그게 얼마나 이제 투자를 열심히 하고 싶은가 아니면 그냥 이제 좀 그 조용히 하고 싶은가인데 그냥 사고 냅두는 거면은 비트이더가 당연히 좋고요. 왜냐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그냥 사고 냅둘 코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부지런하면은 뭐 제가 하는 식으로 뭐 일주일에 한번 그렇게 알트코인 거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예. 그냥 코인 마켓캡이라는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 톱 20 코인 중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뭐가 올랐나 그거 보시고 그거 한 3개 정도 사시면 돼요. 그리고 일주일 후면은 그 코인이 달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 코인을 팔고 그 코인으로 넘어가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그 전략이 잘 먹힐 때는 진짜 일주일에 몇백 프로까지 버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30-40%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다 강조를 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그 솔라나랑 폴카도시랑 그 아발란치인가 BNB가 뭐 그러거든요. 근데 얘네들 내가 샀는데 일주일에 보니까 15% 깨져 있어. 자,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뭐 개소리 하면서 이제 좀 더 가져갈래. 나 이거 못 팔아. 절대 손실 못 다 하잖아. 그냥 파세요, 그냥. 네. 예. 그 팔고 이번 주에 가장 잘 나간 3개 코인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그냥 지난주에 잘 나간 코인을 내가 샀다가 그 3개 다 피봤어. 네, 그러면은 그냥 팔고 손실 인정하고 다음 코인을 갈아타라는 겁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때 출연해 주셨을 때 그 소형주 주식 투자할 때도 보면 그게 매해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그게 항상 플러스가 아니라 어떤 해에는 되게 막 마이너스 20% 30%도 나잖아요. 2008년 같은 경우 그죠? 예. 근데 그걸 다 했어야 결국에는 엄청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거를 요 알트코인 전략도 똑같아요. 보면은 제가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봤는데 진짜 일주일에 30-40% 날아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진짜 8주 만에 70% 날리는 경우도 있어요. 요 전략을 쓰면은. 근데 이제 그 전략을 계속 쓰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몇백 배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여러분이 전 재산을 그 전략을 쓰고 8주만 70% 깨지면은 멘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쓰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코인한 친구들 나 뻔히 압니다. 그 레버리지에다가 10배 20배 레버리지까지 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선물 시장에서 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강욱 작가님은 그 자산도 이제 뭐 그 유튜브 이렇게 썸네일 보면은 적은 거 보면은 엄청 많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조금 전에 고 알트코인 전략이 쓰는 돈이 5만 USDT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돈이지만 저한테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5만 불에서 예를 들면 내가 일주일에 이제 30% 깨졌다라고 하면은 15,000불까지 날릴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15,000불이 되게 큰 돈이고 가슴 아프긴 하지만 전체 자산에서는 큰 비중이 아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저는 절대로 전 재산을 요 알트코인 전략이 절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연말 연초가 1년 동안 제일 중요한 구간이라고.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서 2024년 1월 연말 연초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봐야지 24년 예측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요,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2월의 마지막 5일 플러스 1월 첫 두 거래일. 거기가 수익이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한번 보세요. 그게 1번이고요. 자, 그리고 2번은 1월 첫 5 거래일의 수익률이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보세요. 이제 그게 2번이고 3번은 1월의 수익률이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보십시오. 그리고 1번, 2번, 3번이 전부 다 수익이 플러스라고 하면은 그 해 미국 시장이 오를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90.3%인가 뭐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1번, 2번, 3번이 다 수익이 난 경우가 1950년부터 31번인가 뭐 그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28번이 그 전체의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 세 개. 그렇군요. 이런 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책에 써 있습니다. 그 스톡 트레이더스 알마나크라는 책이 써 있어요. 그래요? 그 책은 한국에서 팔지 않고 그게 요만한 수첩인데 그게 60불 정도 하거든요.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저자님은 이제 키요시가 이제 독일어로 사슴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슴 아저씨가 이제 이 알마나크, 이 수첩을 만들게 한 거의 뭐 40년 됐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하시다가 거의 100살 돼서 돌아가시고 지금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낭만적이죠.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첩은 계절성 수첩이에요. 한마디로 미국 시장에 있는 모든 계절성 법칙을 총망라한 이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톡 트레이더스 알마나크라는 책인데 1년에 한 번 나오는 수첩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계속 몇십 년 전부터 내고 계십니다. 근데 거의 다 들이 맞아요. 거기 있는 내용들이. 잘 팔려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계절성 그렇게 잘 만들어 불구하고 계절성은 신봉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얼마나 팔린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계속 그거를 찍어내는 게 아닌가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저도 그 강욱 작가님 이렇게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을 때 계절성 투자를 하는 게 진짜 얘기는 듣는데 이게 뭔가 맞지 않는 건가? 이게 참 설득을 해서 실천까지 가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할투 영상들을 쫙 다 보면서 이제 전망한 걸 다 봤는데 15번 전망해가지고 12번 맞았어요. 80%거든요. 80% 맞았는데 참고로 내년에는 그 정확도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년 같은 경우 선거가 진짜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영국도 있고 EU 의회도 있고 그러니까 러우 둘 다 있고 그다음에 그 심지어 인도네시아, 멕시코에다가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까지 선거가 있어가지고 76개 국가의 선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부각이 될 것이고 요동이 많이 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치인이라는 사람은 그 표를 준다 그러면 자기 엄마도 팔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선거 막바지가 되면은 별 미친 짓을 다 할 거거든요. 그게 분명히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당연히 그런 빅 이벤트들은 계절성에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코로나가 왔잖아요. 근데 그때가 11월 4월 구간이잖아요. 그때 이제 갑자기 주식시장이 잠깐 야 코로나 잠깐 기다려 5월에 와 지금 주식이 올라야 돼 이렇게는 되지 않잖아요. 1, 2, 3월에 주식이 그때 엄청 떨어졌다는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빅 이벤트는 당연히 계절성에 우선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내년에는 빅 이벤트들 준비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어떻게 튈지 전망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는 계절성이 올해보다 덜 맞을 겁니다. 올해는 왜 이렇게 잘 맞았냐? 올해는 그냥 조용한 해였거든요. 2023년 생각해보면은 별다른 이슈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제가 딱 생각나는 게 28 전쟁과 그 배터리 아저씨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그 두 행사?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이슈기는 한데 글로벌 이슈가 아니거든요. 야, 28 전쟁이 어떻게 글로벌 이슈가 아니냐 하실 텐데 솔직히 뭐 거기 주식시장도 이제 조그맣고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제 28 전쟁이 벌어진 지가 2달, 3달 되었는데 주식시장은커녕 유가도 못 건드리고 막 그러니까 유가도 심지어 떨어졌잖아요 그 후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벤트이기는 한데 이게 이제 지정학적 글로벌 이벤트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 애들이 너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은 제 계절성 영향이 많이 틀릴 거예요. 네, 계절성 전망들이. 이 지정학적 글로벌 이벤트라고 하시니까 네. 이렇게 되면 또 비트코인이 네.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논문이 이제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지정학적 이벤트가 발생할 때 이제 코인이 오르냐 내리냐 하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클리어하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22년에도 러우 전쟁이 터지고 했고 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 이제 피난할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를 갖고 피난한 사례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22년에 비트코인 장이 어땠냐? 떨어졌잖아요. 엄청 떡락했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와 저거를 완전히 연관할 수 있는가? 이제 그거는 좀 의문이기는 한데 근데 지금까지는 이 지정학적 그 이제 이벤트들이 그래도 좀 지역적으로 발생했잖아요. 이제 러우라든지 뭐 28이라든지. 근데 이게 그 지정학적 이벤트가 더 많아지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소용돌이가 생기면은 그러면은 저는 비트코인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이 제일 좋은 게 사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인데 내 자산을 해외로 빨리 넘기고 싶다.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기 직전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한국은 그게 지금 어려워졌어요. 그 트래블 룰 이런 것 때문에. 네,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그 자산을 딴 나라로 빨리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비트코인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유사시에는 외환 송금을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을 내가 떼가지고 짊어질 수는 없고 그 금괴를 가면은 국경에서 잡혀가지고 그거를 몰수당할 수가 있는데 코인은 이제 그게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냥 이제 그 로컬이 아니라 글로벌로 발생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일단 그렇게 글로벌에서 이게 안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데 그건 저도 원치 않고 뭐 그럴 확률이 지금 엄청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부각을 받게 되겠죠. 네. 또 그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이쪽은 유동성에 좀 영향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또 금리나 내년에 뭐 한 2-3번 하게 되면 예. 그런 것도 좀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게 비트코인까지 일단 뭐 돈이 많이 풀려지면은 그 중에 일부가 비트코인에 흘러 들어가겠죠. 네. 근데 사실 뭐 이제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비트코인 퍼너멘탈 이슈는 그 이미 말씀하신 그 ETF 승인 여부와 그리고 반감기 그게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네. 제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10월 초쯤이었는데 그때가 제가 월요일이었거든요.
갑자기 비트코인이 5분 만에 2,000불이 올랐었습니다. 예. 그래갖고 마침 그때 이제 그러다 다시 제자리로 떨어졌는데 그때 마침 어떻게 하다가 그걸 보고 있어갖고 이게 갑자기 웬일이지 하고 이렇게 막 뭘 찾아보려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SEC가 그 블랙록 비트코인 그 현물 ETF를 승인했다. 이렇게 이제 촉보가 그 코인텔레그래프 오보. 예. 그래가지고 폭등을 했다가 이제 아마 기자들이 이제 그러면 블랙록에 다 전화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이구나 해서 다시 떨어졌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해프닝이었는데 이게 이제 뭘 증명했냐면 현물 ETF 승인권은 비트코인 시장에 굉장히 큰 폭발력을 가진 재료다. 사실 이거는 이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1월 10일 안에 뭐 한 개 정도는 될 걸로 누구나 다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오르는 게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가 이제 사실 그 10월 초인가 하여간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주식시장은 어떤 일이 거꾸로입니다. 주식시장은 그때 이제 패닉에 빠졌었거든요.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미국 국채금리가 끝없이 올라갔습니다. 끝없이 오르고 주식은 거꾸로 나락으로 갔고요. 그래서 모든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비트코인이 오른 그 두 번째 이유가 이게 미국 국채에 대한 그 불신이 많이 생겨나지 않았나 사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재무부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비트코인 이게 그 국채를 계속 발행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미 이제 그냥 막을 수 있는 선은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돌려막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었지만 요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체감을 하게 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때가. 그러니까 국채를 계속 발행해서 이걸 돌려막기를 해야 된다는 거를 그냥 알고는 있었지만 머릿속으로 이게 진짜구나 하고 그때가 이제 체감을 사람들이 했던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너무 미국이 많은 국채를 발행한 거에 대해서 점점 불편해하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계속 발행되다 보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미국 정부 이자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재정 건전성은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달러가 절대적인 안전자산으로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좀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때 왜냐하면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그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국채의 응찰률도 좀 떨어졌고요. 네, 요즘 뭐 국채 인기 네. 없다고 미국 국채. 네, 그리고 이제 그 특히 해외 응찰률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요즘 보면은 그 프라이머 딜러들이 많이 받아갑니다. 예, 그 얘기는 결국은 해외 입찰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따져봤을 때 그 당시가 그냥 국채 금리가 엄청 올랐었던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났던 것 같은데 제가 왜 또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때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에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전쟁이 일어나면 통상적으로 시장이 불안하니까 국채로 돈이 몰리거든요. 그럼 이제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안전자산인 달러가 강세가 돼야 되는데 그때는 거꾸로 됐었습니다. 국채 금리가 오히려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국채를 안 샀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이 너무 많은 국채에 대해 불편하고 있다는 증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시대적 흐름 아까 얘기했지만 현물 ETF 그다음에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한다는 데 대한 불편함 그래서 달러에 대한 의구심이 약간 생긴 거 여기다가 기관 투자가들의 매집 현상 비트코인 매집 현상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비트코인 강세장이 나왔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꺼번에 달러 뭐 미국채에서 다 가는 건 아니지만 그 네. 균열이 생기면서 네. 뭐 0. 몇 %씩 1%씩이라도 이렇게 네.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으로 예. 커지다 보니까 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국채라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던 유동성이 비트코인을 대안으로 생각한다면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달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무너진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약간의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뭐 모든 돈을 비트코인 투자하지는 않지만 그 중에 일부라도 다른 좀 걸쳐 예, 비트코인에다 좀 넣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 오히려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이제 달러는 그 국채는 안전자산, 비트코인 위험자산 했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되고 생각했을 때 왜냐면 한정된 수량에다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 되고 국채가 위험자산이 오히려 돼버린 거예요. 판단을 하시기에. 그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는 거고. 그래서 조금씩 뭐 큰 포트를 담진 않지만 조금만 담아도 그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비트코인이 좀 움직인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러네요. 블랙록 같은 공룡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요. 네.
대표님 그러면은 말씀하신 블랙록 ETF, 현물 ETF 같은 그런 뭐랄까 재료 호재 예. 그거 말고 말씀하신 어떤 안전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에 대한 조금씩의 관심, 네. 요 균열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투자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현물 ETF는 저는 굉장히 큰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돈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물은 사실은 돈이 이렇게 예,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현물은 어차피 사람들의 돈이 들어오면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비트코인을 투자를 지금 할 수가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ETF가 생기면 그런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 사람들 인식 자체가 아니 뭐 비트코인은 이거 완전히 뭐 그냥 뭐 투기 자산의 위험한 거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한 해에 150% 이상 올랐는데요. 네, 2,500일 때 담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그게 안 돼요. 잘 지금 그때. 6,000이란 말이죠. 뭐 5,800, 6,000. 지금이라도 사 모아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비트코인이 고점 신호가 안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암호화폐는 대세 상승을 할 때는 그 상승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죠? 우선 그 비트코인만 크게 오르면서 비트코인이 도미넌스를 계속 높여가고요. 과거 대세 상승기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 이제 코인들이 많아져가지고 70%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긴 한데 그렇지만 어쨌든 도미넌스가 계속 올라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만 계속 올라가면서 도미넌스 높이는데 조금 지나면 이더리움도 합류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비트코인은 횡보하는데 이더리움은 계속 오르고 다른 알트도 이제 합류를 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제 뭐 알트코인들이 막 이제 많이 상승을 10배씩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때가 이제 고점 신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이런 고점 신호가 나오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지금 이 현물 ETF 승인하고 밤감기 때문에 대세 상승을 하는 시기가 맞다면 저는 이런 고점 신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때까지 좀 갖고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이렇게 2017년이나 뭐 21년에는 똑같이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또 반복되리라 저는 생각은 하지만 만약이라도 또 이거 잘못 그런 게 안 나온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짤 생각인데 현재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점 신호는 안 나왔다. 네. 대표님 근데 약간 뭐 요즘 그런 분들 계세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이상하게 이더리움이 보통 두 번째로 따라 올라갔는데 네. 요즘 이더리움이 좀 지지부진하다 다른 코인에 비해서. 네. 이 법칙 깨진 거 아니냐? 아직 대세 상승이 안 된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대세 상승이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상승기에 아직 안 들어간 거죠. 비트코인만 일단 올라야 되거든요. 이더리움은 안 오릅니다. 그죠? 대세 상승 초창기에. 네. 그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2017년하고 2021년을 보면 비트코인이 항상 정고점을 넘을 때까지 이더리움은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자면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넘어설 때까지 이더리움은 안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 사이클로 보면. 아, 예.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더 올라야 되는 거죠. 이더리움이 지금 이더리움보다 비트코인이 더 올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정고점 뚫었고 정고점 뚫고 6만 달러 뚫었을 때부터 이제 이더리움 같은 애들이 뚫고 예. 꽁트로 올라가고 예, 그다음 예. 또 알트 올라가고 예, 그때가 이제 고점일 것 같다. 그때부터 시작이란 얘기죠. 그때 아 그때가 시작이다. 예, 예. 그때가 시작이. 야 그러면 사모해야 될 것 같은데 작가님 그럼 또 제일 많이 궁금하실 질문들 드리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얼마까지 좀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제가 알면은 저도 부자 되겠죠. 저는 당연히 모르고요. 그 얼마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면 쭉 그냥 갖고 가면 되는데 단기 투자자라면 사실은 얼마까지 간다 이거보다는 이제 어떤 그 신호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이제 제가 비트코인 고점 신호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차 상승을 한 후에 횡보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네. 알트코인은 크게 상승한다. 이러면 이게 고점 신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때는 단기 투자자들은 팔아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까지는 비트코인만 계속 고집을 했었는데 요번에는 그 대세 상승이 오면 저도 한번 알트코인 한번 사볼까 사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채널에 가서도 한번 이 에피소드를 말씀드렸는데 대세 상승 때는 이제 시류에 맞는 코인을 사면 20배씩 30배씩 막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면 좀 어리석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2017년도에 상승을 할 때 그냥 비트코인만 저는 이제 이게 고집을 했었는데 그때 막 그 우리나라에서 바람이 불면서 막 그냥 돈이 막 암호화폐로 막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상장 코인이 10개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그다음에 그 라이트코인, 뭐 모네로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리플 나중에 상장됐고, 뭐 그다음에 퀀텀 있었고, 뭐 하여간 이렇게 해서 몇 개 안 됐거든요. 근데 종목은 몇 개 안 되는데 돈은 많이 쏟아져 들어왔으니까 안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저는 비트코인만 고집을 해서 리플이 뭐 몇십 배씩 오를 때 그냥 비트코인 몇 배 오른 것만 먹고 말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좀 반성을 해서 2021년에는 조금 이렇게 뭘 바꿔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때 그 알트코인이 제일 많이 오르는 건 이제 그 시대의 흐름에 맞는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2021년을 돌아보면 메타버스 P2E 코인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보고 있었던 게 이제 그때 엑시 인피니티, 디센트럴랜드, 뭐 샌드박스 이런 거였는데 그 엑스 인피니티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엑스 인피니티가 뭐냐면 이게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 보시는 분들은 이게 그 P2E의 대장 코인이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 위믹스가 우리나라의 P2E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위믹스는 안 오른 상태였고요. 엑스 인피니티가 오르니까 아 그럼 조만간 위믹스가 오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같은 그 P2E 코인인데 이거는 오르니까 이제 이것도 조만간 오르겠지. 근데 좀 살까 했더니 그때 이제 저는 업비트하고 빗썸이 있었는데 업비트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빗썸에만 있었는데 제가 이 빗썸 통장을 막 온라인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입금이 30만 원밖에 안 돼요 하루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 뭐 30만 원씩 매일 넣기도 힘들고 그때는 또뭐 은행 가서 넣고 막 이랬어야 돼요 하여간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유일하게 사는 방법이 이제 저기 그 비트코인을 팔아서 사는 겁니다. 빗썸에 있는 근데 이제 또 비트코인은 아까운 거예요. 예, 팔기가 아까워. 예, 예. 아 그래가지고 그냥 맛보기로 한 7, 80만 원만 사보자 샀는데 제가 720원 정도 샀거든요. 아 이게 그냥 엄청 오르는 거예요. 처음에 720, 30원에 샀는데 조금 지나니까 600 얼마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그냥 그다음부터 오르더니 3만 원까지 올랐어요. 야, 진짜요? 한 거의 2만 9천 원. 그래 50배가 한 두세 달 만에 올랐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게 오르면 오를수록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더 날 걸. 차라리 안 사는 게 낫지. 아 그래가지고 그때도 또 기회를 놓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만약에 진짜 대세 상승이 와서 알트가 한번 몇십 배씩 오른다. 그러면 나도 한번 합류해봐야 되겠다. 이번엔 그렇게 막 마음을 먹고 있는데 또 이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예. 대표님 이번에 좀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 테마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것 같아요. 아, 그때 돼봐야. 예, 그렇죠. 그때만 해도 또 코인이 이렇게 개수가 적었는데 요즘은 너무 많아져가지고 맞아.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너무 힘들고요. 그 다음에 대개 보면 한 번 크게 상승한 코인들은 못 오릅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 코인들은 못 올라. 왜냐하면 이미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죽어 있는 물량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크게 상승한 코인들은 저는 웬만하면 피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에이다 같은 것도 사람들이 좋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은 오래된 코인이어서 사실은 그냥 좀 피하고 비교적 새로 나온 거 중에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